안녕하세요. 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증산도 대학생 연합회 오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증산도 부산 온천도장에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송출이 처음이라서 지금 카메라 초점도 좀 잘 안 맞고요. 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이는 얼굴도 있는데요. 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도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또 이제 끝나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늘 온라인 동아리 3회차 일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티핑 포인트에 살고 있다입니다. 원래 이제 주제가 이제 동서양의 예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이제 주제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변경을 해서 그동안 1회차, 2회차 진행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조금 더 실감나는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성자와 철인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현재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만평인데요. 이제 국민들이 너무 이제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있죠. 뭐 코로나가 2차, 3차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고 작년에 뭐 의사 파업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꿈포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꿈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뭐 3포 세대다, 뭐 5포 세대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를 뭐 이렇게 뭐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과 연애와 뭐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뭐 그러면서 점점점 뭐 5포 세대, 7포 세대, 기아 뭐 N포 세대 이제 무한대 다 포기한다. 근데 요즘에는 꿈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코로나나 이 경제 위기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이라든지 작년에 막 무슨 벌레떼가 막 출몰하고 막 저기 막 서양에서는 큰 불이 나고 막 그런 일도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홍수가 전국적으로 너무 크게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정말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숨 쉴 틈이 없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지성인들이 지금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현재의 위기는 어떤 개인이나 뭐 어떤 한 국가만의 또는 어떤 사회 제도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구 차원의, 지구 전체의 어떤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환점, 뭔가 어떤 터닝 포인트에 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은 어떤 인류 문명의 전환점에 와 있다. 티핑 포인트, 뭐 터닝 포인트, 임팩트 존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팬데믹과 기후변화, 경제위기, 이렇게 크게 한번 꼽아봤는데요. 팬데믹은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저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코로나19는 지금 전염병에서 가장 높은 확산 단계인 6단계인 팬데믹으로 이렇게 공표가 되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는데 이게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피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4차 유행 가능성이 있다. 사실 확진자 숫자로 보면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약간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만큼 약간 조금 안일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염병이 코비드19가 처음이 아니죠. 사실 저희가 10년 전에 신종플루를 이렇게 지나왔고요.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전염병 유행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걸 알아보면은 이제 뭐 스페인 독감, 뭐 홍콩 독감, 사스, 뭐 신종플루 다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팬데믹으로 이렇게 됐던 거는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신종플루, 코로나19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런데 새로운 팬데믹이 찾아오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에서 홍콩 독감까지는 5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또 유행하기까지 40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기까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사스가 이제 중국에서 유행을 할 때, 그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스는 이제 리허설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염병이 닥쳐오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다. 계질 1, 계질 2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스 이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이같이 대유행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WHO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여기서 과연 끝일까요? 코로나19는 예선전에 불과하다. 네. 항상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을 할 때마다 이제 전문가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그 전염병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Disease X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X,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 이 반드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 Disease X, 신종 계질병에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한테 위험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바이러스가 한 50만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밝혀낸 건 단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은 어느 날 많으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터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백신을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백신 개발 속도보다 또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신은 상처가 난 뒤에 밴드를 붙이는 것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뒷분만 이렇게 치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전염병도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여기 이 만평을 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랑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더 큰 적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클라이밋 체인지. 이게 2018년도 뉴스거든요. 이게 최후의 빙하가 무너졌다고 해요. 이게 최후의 빙하가 그린란드 북쪽의 해안에 있는 건데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이제 두꺼운 빙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 온난화가 아무리 심해져도 요거는 이제 녹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최후의 빙하마저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이게 스케일이 무섭다는 표현을 쓰면서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또 최근 뉴스에서도 평균 기온이 50년 뒤에 2도쯤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5도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심각하다. 사실 2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상승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절대 2도는 넘으면 안 된다. 저희가 1.5도 상승 폭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5도가 상승할 수 있다. 5도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6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구에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구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총 5번의 대멸종 사태가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거의 모든 생물종이 멸종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공룡이 멸종했을 때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대멸종 사태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량 학살의 위기다. 그래서 최악의 결말은 정말 인류 멸종 직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현준 저희 회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는 아니라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위급 상황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미 이 변화가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 지구가 거주 불능한 곳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기후변화가 전염병과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한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 발생률이 4.7%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후의 위기와 그 코비드 19의 유행이 전혀 다른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전염병의 유행은 곧 또 문명의 전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어떤 역사의 행로를 바꿔왔다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이제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왔다. 그래서 질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생활 양식이 박탈되어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그때 전쟁 당시 이제 역병이 돌아서 이렇게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부흥을 했는데 그 로마 제국도 천연두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 고대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이게 중세 시대도 이제 그 흑사병,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감염병이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아서 이제 중세를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떤 기후 변화와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짚어봤고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의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80개국에서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침체가 아니라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이제 저희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지성인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를 이제 이 자본주의 문명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미국 자본주의의 부정이득 추구 문화, 이게 커다란 빈부격차를 초래했고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인류 복지를 위해 큰 공력을 끼쳤으나 인간의 정신을 피폐시키고 또 가족의 가치를 깨버리고 또 자연을 병들게 했으며 소중한 어떤 인간 내면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지금 붕괴 위기에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 얼마 전에 있었던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는 주제가 바로 이 그레이트 리셋이었다고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 출발해야 되는 위대한 그런 재설정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재설정을 어떤 가치로, 어떤 제도로 해야 될까? 사실은 저희는 그 새로운 스토리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벨이라는 사제이자 역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 이야기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을 해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멋진 새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도 같이 살펴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지구촌 위기의 실체를 우주의 입법과 그리고 어떤 신도 차원에서 선언한 어떤 위대한 한 소식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150년 전에 있었는데요. 증산도 도전에 보면은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개벽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사실 동학을 창시한 최수은 대신사께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라고 하셨는데, 이 어떤 괴질병, 병겁,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과 함께 이제 문명의 어떤 전환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개벽이라는 사건이다. 다시 개벽이 온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학의 어떤 순수한 이런 메시지는 저희가 사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알아볼 얘기는 바로 개벽입니다.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네, 개벽하면은 저희가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은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저희가 천지개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어떤 놀라운 일,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엄청 놀라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반전이 생겼을 때 천지개벽할 일이다. 야, 천지가 개벽됐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잘 안 쓰는데 전라도에 가면 아직도 그 어린 친구들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자주 쓰신다고. 네, 그래서 천지개벽이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보시면은 천지, 하늘과 땅이, 개벽이라는 게 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린다.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하늘과 땅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사건을 천지개벽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 역철학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이론이 정립이 됐는데, 사실 역철학은 저희는 잘 안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요. 이 천지라고 하는 건 이제 동양에서는 우주랑 또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사실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양 과학에서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어떤 우주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공간의 이런 어떤 질서 이 자체를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시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환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일정한 질서로, 일정한 법칙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 반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가장 이제 쉽게는 이제 우리가 낮과 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낮과 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어떤 질서가 자세히 뜯어서 생각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저희가 4가지 운동을 해요. 아침에는 만물이 깨어나고 점심 때는 이제 만물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광합성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휴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밤이 되면은 완전한 휴식, 완전한 재충전, 또 다음 아침을 열기 위한 완전한 휴식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박자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봄에는 이제 초목의 싹이, 나무의 싹이 트고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이제 완전히 하늘 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고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면서 또 이제 추수를 하는 계절입니다. 네, 뭔가 이제 외양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수해지지만은 어떤 결실을 맺는 계절이고 겨울은 또 이제 나무도 이제 완전히 휴식을 취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고, 네, 완전히 휴식을 취하는, 또 농사도 겨울에는 이제 완전히 폐장을 하죠. 그런 어떤 네 박자의 법칙이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인생에도 이제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네 박자로 저희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유아기 때는 뭔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초목처럼 이제 가장 이제 쌩쌩하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기는 뭔가 이제 여름철의 나무처럼 가장 화려하고, 네, 어떤 사회 활동과 학업을 가장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리고 장년기는 저희가 인생의 어떤 가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겉모습은 조금 이제 움츠러들지만은 어떤 정신이 성숙하고 무르익고, 그리고 어떤 청년기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때가 이제 장년기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집을 장만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또 성취도 하고요. 노년기는 이제 내가 또 쉬잖아요. 어떤 쉬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시간이 크고 작은 시간대가 어떤 네 박자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환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 계속 낮만 지속되거나 계속 밤만 지속되면은 저희가 어떤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낮과 밤이 계속 교차되고,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속 똑같이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순환이 되어줘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제 생명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시간의 법칙이 한 번도 달라진 적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더 어려운 말로 이제 생장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생이라고 하는 거는 생, 낳고,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태어나고, 만물이 자라고, 이렇게 길러내고, 이제 만물이 이제 이렇게 수렴하고 결실을 맺는다, 거둔다 라는 뜻이고요. 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장한다, 네, 끝난다, 쉰다. 그래서 이런 생장염장의 네 박자가 바로 이렇게 시간의 순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장염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양오행인데, 음양오행 한번 들어보셨죠? 네. 음양오행.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음양이고, 구체적으로는 오행인데요. 모카토금수, 네, 아시죠? 이 모카토금수라는 것은 우주 변화를 만들어내는 5가지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방의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목은 어떤 생의 운동을, 화는 장의 운동을, 금은 염, 그리고 수는 어떤 장의 운동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토는 이제 가운데 이제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이 목화금수가 이렇게 순할 수 있도록 이제 주제를 해준 어떤 기운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도 프랙탈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의 구조와 전체의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어떤 식물뿐만이 아니고 또 뭐 해안선의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동물의 어떤 그 혈관 구조라든지 이런 게 보시면 다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구조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거대 우주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 그리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인간의 뉴런하고 우주의 거대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은 소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예요.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도 생장염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루도 생장염장, 지구 1년도 생장염장, 우리 인생도 생장염장, 그리고 우주도 생장염장을 하는 그런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우주의 사계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헌들이 있는데,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는 4유가를 한 주기로 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주는 주기적인 파괴와 재창조를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트만이라는 분이 또 이제 이 종말론은 바로 세계의 과정을 자연계의 계절 순환으로부터 이렇게 유추해서 성립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의 사계절에 대해서, 이 주기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최초로 이렇게 정립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분이에요.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 북송시대의 설인이신데, 이분이 우주의 1년 시간대를 밝히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원회 운세라고 해서 우주의 시간 단위를 이렇게 원회 운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계산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우주의 1시간, 우주의 하루, 우주의 한 달, 우주의 1년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12만 9,600년 너무 단위가 커서 잘 인식이 안 될 텐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지구의 1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쉽거든요. 지구의 하루가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에 360도 이렇게 자전을 하고 360일 동안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년의 변화도수가 곱해가지고 12만 9,600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주도 이렇게 360을 이렇게 그 단위로 해가지고 360년이 이제 그 하루가 돼서 360일 곱하면은 12만 9,600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의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과학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어요. 약 12만 년에서 13만 년을 주기로 지구의 그 기온이 급변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12만 년에서 13만 년을 주기로 어떤 빙하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찾아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이렇게 남극의 그 빙하를 이렇게 길게 기둥으로 이렇게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공기층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과학에서도 이런 어떤 큰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1년, 12만 9,600년이라는 어떤 시간 단위가 있다, 순환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산도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것을 완성을 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체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싶으실 텐데, 그래서 하나 더 비유를 들어봤어요. 파리의 평균 수명 혹시 며칠이신지 아시나요? 파리의 평균 수명 보통 한 달 정도라고 해요. 한 30일 정도를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리는 30일이라는 시간밖에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보다 더 큰 시간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한 달 살이. 네.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개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미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2차원에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개미는 2차원밖에 인식을 못하지만 3차원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험을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어떤 상위 개념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주의 1년이라는 사실 역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증산도에서 이렇게 체계 있게 우주 1년의 법칙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의 1년은 뭐가 변하는 주기일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의 1년은,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탄생하고 발전하고 또 이렇게 결실을 맺고 휴식을 하는 그런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봄철은 현생 인류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5만 년 전에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의 여름철은 이제 문명이 이렇게 우리 여름철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나무 이파리가 자라는 것처럼 문명이 분화하면서 이렇게 성장, 발전을 이루는 시간대이죠. 그리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문명이 성숙을 하고,
통일하고 결실 문명이 이제 성숙한 문명이 나오는 때다. 그리고 이제 겨울은 마찬가지로 이게 휴게기. 그래서 실제로 빙하기가 한 25,00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빙하기가 찾아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주의 어떤 시간대가 둥글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인간 농사 이렇게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구 인류는 뭐 초목 농사를 짓는다면 우주 인류는 이렇게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주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네.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네. 오늘 오늘 세미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뭔가 알쏭달쏭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그냥 정답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초 교역기, 여름과 가을이 이제 교차되는 때다.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우천 교역기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선우천 개념을 이렇게 빼먹었는데, 그래서 이 선우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주가 크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는데, 그 봄, 여름을 선천, 가을, 겨울을 또 후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운동 양상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봄, 여름은 양의 운동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양이 계속 확산하고 하는 양의 운동, 가을, 겨울은 이제 수렴을 하고 통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음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천과 후천의 어떤 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이 바뀌어지는 때다. 선천과 후천이 바뀌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 도전해 보시면, 상제님께서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실 이 한 소식을 저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증산도를 통해서 저희가 입법과 신도 차원에서 이제 이 우주의 입법 차원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전해 주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인류 문명이 어떤 지금 생긴 것을 보면은 다인종, 다문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명의 발전 단계가 거의 뭐 최상 극치가 아닌가. AI가 언제 이렇게 대중화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빠른 속도로 또 이제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해왔던 것은 바로 이 우주 여름철 선천의 어떤 자연 섭리에 따라서 인류 문명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조근능 회원님께서 저랑 똑같은 말을 채팅창에 동시에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도전 2편 16장에 보면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에 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서두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성장의 한계에 와 있잖아요. 이게 완전 여름철에 불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이 지구가. 지구 환경 자체가. 그래서 문명도 어떤 한계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그동안 성장을 위해서 뭔가 환경도 파괴하고 어떤 인간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뭔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이제 큰 전쟁도 해오면서 사실 이렇게 천지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모두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 어떤 인류가 성숙을 위해서 성숙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질서로 이렇게 완전히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학자들이 말하는 위대한 재설정은 바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우주의 질서 자체가 선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천은 이제 상극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뼈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정서도 불안정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잖아요. 그런 어떤 성장통, 상극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제 선천의 인류 문명도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 우주에 있는 한 저희가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를 사회 제도를 만들거나 해도 이제 인간도 이제 상극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기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후천, 가을, 우주 가을이 되어야지, 이렇게 우주의 입법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어떤 성숙을 지향하는, 이렇게 인류가 성숙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어떤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의 입법이 바뀌어야 된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으로 이제 좀 가보면은 저희가 개벽을 얘기를 했는데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우주의 어떤 순환 질서에서 그 순환의 마디가 꺾어질 때, 마디가 바뀔 때, 전환이 될 때, 뭐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사실 개벽이 오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이제 선천 개벽이 있고 후천 개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천이 열릴 때 선천 개벽, 후천이 열릴 때 후천 개벽이 온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네. 이 도전에 보면은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장 염장, 목화금수가 이제 바뀔 때마다 개벽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개벽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년 중에서도 저희가 환절기가 있잖아요. 이게 기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뀔 때 환절기가 오는 것처럼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큰 개벽이 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여름철에서 가을철, 화의 계절에서 금의 계절로 갈 때는 굉장히 어떤 큰 충격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걸 이제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에서 목으로 갈 때는 이제 서로 극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물이 이제 나무를 자라게 도와주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목에서 화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은 나무와 이렇게 불인데 이제 나무는 불을 잘 타게 도와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단절됨이 없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근데 이제 화에서 금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불이 금을 이렇게 녹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철학에서도 금화교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뀔 때는 양에서 음으로 완전히 전환될 때는 이런 큰 충돌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우주의 어떤 기운이 크게 이렇게 충돌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후천 개벽 현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언을 같이 봤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극이 이동한다. 지구의 어떤 남극과 극이 이제 이동한다. 지구의 축이 이동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극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루드 몽고메리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예언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극이동을 얘기를 했는데 극이동은 어떤 지구 성숙을 위해서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큰 변화가 어떤 지구의 어떤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어떤 성숙을 위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의 어떤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네. 정화, 성숙을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극이동이 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과학에서도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서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구의 지축의 경사랑 어떤 이 지구의 이렇게 공전 궤도가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주기적으로 바뀌는 게 어떤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밀란코비치 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학에서도 이 선천의 지축도와 후천의 지축도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은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물을 생하고 어떤 길러내는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의 방향이 동쪽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천이 되는 것은 이제 지축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이렇게 후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에는 지금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은 그 재밌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속담 아실 거예요. 미치고 자빠진다. 그런 속담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 지금 선천 지축을 보시면은 이게 선천의 지축이 이제 축과 미거든요. 보시면은 네. 축과 미인데 그래서 미가 미치고 자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축이 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가 정북에 있던 자가 빠지게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속담이 미치고 자빠진다요. 네. 오늘 강의 정말 미치고 자빠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후천은 이제 지축이 바로 서게 된다. 이렇게 서양의 과학과 동양이 이렇게 역철학에 서도 지축의 정립에 대해서 이게 극이동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2011년도였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전축이 10cm 이동했다고 해요. 그때 대지진 규모는 다들 굉장히 엄청났던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지구가 자전축이 10cm 이동했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칠레 지진이 2008년도에 발생했을 때 자전축이 한 8cm 정도? 네, 7.6cm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구의 어떤 지축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바로 굉장한 어떤 지구 차원의 그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가 완전히 요동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지구의 어떤 일부분에서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지축이 완전히 한 번에 바로 서게 될 때는 네, 저희가 아직까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이제 이동하는 게 어떤 또 기후 변화랑도 관련이 있다고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새로운 기후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빙하 속에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문제들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해 보면은 앞으로 소병, 대병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다. 병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염병 유행을.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지금 코로나는 소병에 불과하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대병이 오는데 지금 세상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천연두거든요. 네, 시두. 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천연두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하고요. 거의 흑사병 정도로 굉장히 가장 강력했던, 무서웠던 전염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이렇게 징그러웠는데, 네, 그래도 일단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데 고열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발진이 일어나는데 그 치사율이 작게는 30%, 거의 30%에서 한 90% 정도의 어마어마한 치사율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천연두가 인류가 박멸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연두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 천년두를 화학 살상 무기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천년두를 다시 이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산도 도전 말씀해 보면은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앞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후천 개벽의 실질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가장 큰 병겁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신호탄으로서 시두가 터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얻은 교훈은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네. 터지고 나서 밴드를 붙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네.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전 말씀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도전에 보면은 지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생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하의 대세를 아는 사람이 천하에 살 기운이 있다. 그리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어떤 죽을 기운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산다는 거죠. 때를 알아야 산다. 그리고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그래서 이 인류가 앞으로 낙엽이 될 것이냐, 열매가 될 것이냐, 그런 어떤 생사 판단이 되는 그런 때, 이제 후천 개벽기를 저희가 목전에 이렇게 두고 있다. 그래서 후천 개벽의 어떤 으로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산도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극복을 할 것이며,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 전 시간부터 이제 미래에서 지금 이제 현재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영원한 살아있는 지혜가 바로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